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매매 가격뿐 아니라 전월세까지 빠르게 오르다 보니 공급밖에 답이 없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돼 있습니다.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8.13 부동산 대책을 다룬 YTN 보도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입니다. 아직은 폭염이 기세를 떨치고 있어서 실감하기 어렵지만 절기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온다는 처서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풀의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조상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추석 전 조상의 묘를 찾아 풀을 깨끗이 깎는 벌초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벌초갈 계획하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경보를 내렸습니다. 산에 갈 때는 반드시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게 좋겠습니다. 또 8월에서 9월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져서 벌쏘임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산소 주변에서 자칫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향수나 밝은 옷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부동산 정책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욱 해설위원실장입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수도권에 최소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방안부터 규제 완화, 금융 종합 대책까지 큰 틀이 제시됐는데요. 관련한 YTN 보도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8월 13일에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이를 다룬 YTN의 보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결혼 페널티 완화, 금융 지원까지 여러 갈래로 나왔던 만큼 보도량도 상당했는데요. 발표 당일의 속보성 보도부터 이후 사흘 동안 이어진 후속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의 얼개를 전달하는 정보성은 탄탄했다는 인상이 듭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와 8.13 대책 발표 이후 YTN을 비롯한 많은 방송사가 전문가 대담 코너를 편성했는데요. 하지만 시청자 눈높이에서 알맹이 있는 분석과 문제점이 충분히 전달됐는지는 냉정하게 볼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기간 보도에 출연한 전문가들을 보면요. 부동산 연구소장, 증권사 부동산 전문위원, 그리고 경제학과 교수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시장 전망을 짚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조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정부도 공급 대책 여러 번 내놨고 하는데 집값 잡는데 큰 소용이 없었던 게 이제 왜 그런 걸까요? 작년 97 공급 대책 때도 135만 호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많은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게 2030년까지 착공을 하면 도대체 공사 기간이 4년, 5년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2033년, 35년까지 나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버텨라는 건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좀 포괄적인 물량만 있고 좀 구체적인 공급 방법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담기지 않게 된다면 아마 최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복합적으로 좀 불만들이 커질 우려가 좀 있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학교 용지, 노후 청사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도시계획이나 건축의 영역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 전문가나 건축가가 함께했다면 왜 이 부지가 선택됐는지, 실제 착공까지 어떤 기술적인 난관이 있는지를 더 깊이 짚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촉진책이나 청년 주거 지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제한처럼 실제 거주 형태와 취약계층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주거복지 전문가가 함께 공공임대나 이주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게 얼마나 닿고 있는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짚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시장 논리 중심의 패널 구성에서 도시나 복지 쪽으로 인력풀을 조금 더 넓혀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장, 도시계획, 복지가 뒤섞인 사안이다 보니까 경제부와 도시건축, 사회부 복지 담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크로스오버 취재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협업 형태의 기획 보도가 나온다면 지금의 정보 전달형 보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층 보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또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일단 공급 대책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변화를 할지라도 부동산 시장과 국민들의 주거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보도국 제작진이 협업을 통해서 심층 보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상당하고 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해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경제와 도시 건축, 사회복지 등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다각도로 조명하자는 제안은 매우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단순히 이제 주택 공급이나 가격 변동의 문제를 넘어서 도시의 형태와 주거 환경,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권과 복지 사각지대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크로스오버 협업 취재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제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요. 정책 발표에 따른 단순 집값 등락을 넘어서 해당 정책이 실제 도시의 공간 구조와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건축적,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주거 정책의 변화가 청년이나 고령층, 또 주거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밀착 취재함으로써 그 숫자 뒤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현상 보도나 공방 위주의 보도에서 벗어나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심층 보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보도의 깊이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이러한 기획 방향은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에도 매우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복합적인 영향을 제대로 짚기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이번 대책에는 세대별 주거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결혼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합쳐지면서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졌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대책에서 화제가 됐던 점 중 하나가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해서 1인 기준으로 바꾸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완화였습니다. 다만 이 혜택이 청년층 안에서도 얼마나 고르게 체감될지는 짚어볼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 정책 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 요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8월 15일 보도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든지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다뤄졌습니다. 실제로 월세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한다는 수치도 함께 나왔죠. 또 8월 16일 보도에서는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30조 원 규모의 대출 여력이 실제로 청년,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돌아갈지 불확실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었는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추가된 겁니다.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정의를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고 가족을 제외한 타인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경직적 집행은 월세 전환과 월세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 물량도 점점 줄지만
월세 가격도 조세 증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니지만 내년에 만약에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월세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다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남은 기간 늘어날 신규 대출 여력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2배 늘어난 결과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빚어진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출 오픈런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조기 소진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출 총량 관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까지 감안하면 누가 이 대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가라는 질문은 자가와 전월세, 유주택과 무주택 사이의 온도차를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는 후속 보도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8월 15일 보도된 용산공원 관련 소식입니다. 김 장관이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못을 박으며 논란이 커진 겁니다. 김 장관은 법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지만 부동산 공급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집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도 반대해온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택 공급 해법으로 정비 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온 서울시는 도심 녹지 활용이나 그린벨트 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 보도는 국토부와 서울시 두 기관의 입장을 각각 전달하는 데 충실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안을 기관 대 기관의 힘겨루기로만 보면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인구 밀도와 교통 혼잡도가 높은 서울에서 그 결정으로 실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은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집이 부족해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요. 여름철 도심 열섬이나 침수 같은 재난 대응력, 출퇴근길 혼잡도, 남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 역시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만 어디에 얼마나 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토부의 공급 논리나 서울시의 행정적 입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아이를 키우고 나이 들어가는 주민들이 이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도 함께 담겼으면 합니다. 두 기관의 입장을 넘어 그 사이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담긴다면 이 담론은 한층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의 수혜자가 과연 누구인지, 계층별, 주거 형태별 온도차는 어떤지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더 세밀하게 전해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 조절과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최근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 간 혼선이나 모순은 보지 않고 대책의 양만 전달하진 않았는지, 앞선 정책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도 짚어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YTN 보도는 어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이 있었는데요.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토지 보상 문제를 짚으면서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함께 전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적절하게 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장밋빛 목표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균형 있게 보여준 좋은 접근이었다고 봅니다. 매번 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속보로만 소비되기보다 역대 공급 대책 발자취와 같은 형태로 축적해서 보여주면 시청자의 정책 이해도가 한층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재개발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급 이슈를 역대 정책의 흐름과 함께 정리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중장기 기획 코너 등을 고려하고 계신지 제작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제 역대 정부가 이제 쭉 공급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 공급 대책을 쭉 짚어보는 그러한 그 기획 코너는 저희 YTN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기획은 시청자의 정책 피로도를 낮추고 이해를 돕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YTN은 현재 역대 공급 대책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공급 대책의 특징 그리고 정부가 내놓는 세제 개편 방향에서 지적받고 있는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또 수용 가능한 정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그린벨트가 갖는 의미와 해제를 위해서 필요한 논의가 어떤 것인지 또 정부 부처와 지자체 입장 그리고 여론의 움직임도 상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부동산 이슈 속에서 타임라인형 심취기획이 가진 장점과 실효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정권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반복되어 온 카드이기 때문에 과거 정책이 시장에 미친 실제 파급 효과와 한계를 되짚어보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훨씬 날카롭게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단발성 속보 경쟁에서 벗어나서 방송사가 자산처럼 축적하고 있는 아카이브형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 대책 발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택 공급량 그리고 인허가 물량, 가격 변동 추이 등을 데이터 시각화로 구현한다면 시청각적 몰입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제도 설명이나 팩트 체크를 넘어서 과거의 정책이 왜 성공하거나 또는 실패했는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중장기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깊이 있는 저널리즘 구현은 물론이고요. 현실적이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부동산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 부동산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타임라인과 데이터로 집계된다면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도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삶의 터전의 문제이자 가계의 경제적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시청자의 삶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과 정책의 모순을 검증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도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를 넓히고 보도의 가치를 높인 방송을 소개하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 선정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남양주 신규 택지 공급을 다각도로 분석한 리포트를 꼽고 싶습니다. 이 보도는 발표된 공급 물량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체 10만 호 계획 중 상당 부분이 아직 입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정책의 미완성된 부분을 균형 있게 보여줬습니다. 또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의 선례를 통해 지자체 협의와 주민 반발이 실제 공급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짚으면서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조금 더 깊은 질문까지 다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책 발표를 전달하는 보도와 그 발표를 검증하는 보도의 차이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꾸준히 보도해온 차유정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보도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 취재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대한 저는 큰 틀에서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에 공급 대책도 지난해 97 대책이랑 지난 129 대책해서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스스로 비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가령 129 대책 때도 이제 신규 택지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주민 반대랑 지자체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까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일부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 좀 조명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지나가서 길거리에 시민분들 몇 분 인터뷰하고 그거를 일반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또 저희 하는 일들이 이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 경우에는 신규 택지 발표를 하면 그 장소에 가서 이해관계자들이나 토지주들, 그런 이제 주민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고, 이번에도 남양주 가서 진행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신규 택지들이 많이 나올 거고, 기존 발표된 택지에서도 주민 반발이나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 직접 찾아가서 또 많이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건 지난 1988년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유산 등재가 심사대에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의 범위와 대상을 더 넓히는 확대 등재에 도전합니다. 기존에 등재된 서천, 고창, 신안, 고성, 춘천 권역에다가 서산과 무안, 고흥 여수 갯벌을 추가하는 건데 오는 25일에 심의가 예상됩니다.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을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난 2021년 세계 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린 한국 갯벌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자 하는 계획까지 보도에서 다뤘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갯벌이 추가되기 위해서 어떠한 국제적 평가 기준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확대 등재되며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던 고성 순천갯벌, 신안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에 추가로 4곳의 구역을 더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지역은 여수, 고흥, 무안, 서산갯벌인데요. 새롭게 추가된 갯벌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먼저 여수갯벌은 여자만 해역으로 발달해 육지로 둘러싸인 내만형 갯벌입니다. 고흥갯벌의 경우 등량만과 여자만 일대 넓게 형성된 청정 연안갯벌인데요. 무안갯벌은 2001년 국내 최초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연안습지이며 서산갯벌은 가로림만 동쪽에 형성된 서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이자 국내 유일 점박이 물범 서식지입니다. 유네스코의 자연유산 분야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이번 심사에서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 가운데 생물 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현장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 서식지를 충족한다고 평가했고요.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거점이자 다양한 해양 생태계의 터전으로서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등재 확대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갖게 되는지도 살펴볼까요? 고흥구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세계유산 브랜드를 확보해 대외 인지도 및 지역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확대 등재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맞물리며 관광 연계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수 갯벌과 365개 섬을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묶어 세계유산의 생태적 가치와 섬의 자연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여수 세계 섬 박람회의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비가 많이 내린 직후였던 지난 18일 물이 불어난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붙잡힌 악어입니다. 여주시는 직접 찍은 악어 사진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종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샤악어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주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면서 허가를 받은 기관만 보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누군가 허가 없이 키우다 버렸거나 일반 입으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경찰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기 여주 하천에서 발견된 악어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샤악어로 확인됐다고 전했는데요. 관련해 외래종 현황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입에 대한 처벌 등을 다룬다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외래종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돼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생존하게 된 생물을 의미합니다. 외래생물 유입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894종에서 2014년 2167종까지 늘어 지난해에는 3107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외래종이 유실돼 자연에 무분별하게 퍼질 경우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데요.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토종 생물을 포식하거나 교잡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최근 이색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불법적으로 국내로 반입해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생물들 역시 외래종이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정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수입 또는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도에서 소개된 샴 악어 같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어떻게 될까요? 국립생태원은 2021년 9월부터 밀수, 유기, 불법 사육 등의 사유로 구조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수백 마리의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며 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울산 북구의 한 농지. 농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모래와 자갈이 언덕처럼 쌓여 있습니다. 흙을 조금만 파도 아래에 묻힌 시커먼 가루가 잔뜩 나옵니다.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겁니다. 당시 매립 작업에 참여한 포크레인 기사에 따르면 아래에 묻힌 폐기물만 25톤 트럭 200대 분량, 5,000톤 가까이 될 걸로 추정됩니다. 울산 일대 불법 폐기물 매립 현황을 추정하는 보도였는데요. 관련해 이후 시의 조치와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그리고 과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관내에서 폐기물 의심 물질을 불법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이어지자 지난달 31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가운데 불법 성토했을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여 곳이 대상인데요. 적발된 위반 내용은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영업 대상 외 폐기물 취급 등 행정 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의 경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울산 소재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토석 약 1,095톤을 지난해에도 울주군 토지에 불법 매립한 일이 있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해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해당 환경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합니다. 또 농민들의 발길이 뜸한 농한기를 틈타 폐건축 자재 등을 농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농지 소유주에게 양질의 흙을 공짜로 객토해주겠다고 접근한다는데요. 여기서 객토란 토층의 성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또는 농지 예정 토지에 넣는 흙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순환 골재, 생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을 버리는 수법으로 투기하는 거죠. 이 사례의 경우 재판에서 민형사상 모두 승소했지만 폐기물 처리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이 지게 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떠안게 됐는데요. 파주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연간 수십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프롬프트라는 제목처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Q&A식 대화가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명확화 질문들이나 반박 질문 등이 없이 넘어가서 참여 관찰자적 입장의 논리적 참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적 대화라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AI와의 대화는 오히려 친밀함이 형성되곤 했던 역설적인 경험이 있었음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특집이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은 회차에서도 AI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인간이 AI에게 우위를 내주지 않으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는 공정한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AI 사용자들이 될 수 있게 돕는 구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I 교육 문제에 대하여 조너선 하이트 교수가 사춘기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나 AI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이유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아동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저하와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읽고 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적어도 사춘기 이하의 아동들의 교실에서 AI 사용을 멈추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에 비하여 스마트폰이나 AI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하이트 교수의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시청자에게 AI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찰 중 하나인 월정사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 사찰을 방문해 출가 체험과 명상에 참여하는 모습 등을 통해 불교가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불교와 다른 종교,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불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해주는 등 불교가 단순한 전통 종교를 넘어 문명 대전환 시대에 인간과 사회를 치유하고 연결하는 지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불교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현대인들이 자기 성찰의 기회부여와 국경을 넘어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을 연결해주는 등 인간과 사회를 치유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은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인 NRM키 정신과 의사와의 대담으로만 이루어졌고 특별한 영상이나 스토리텔링 기법이 구현되지 않은 단조로운 구성이었지만 명사의 스피치 기법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AI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시하는 등 흥미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명사의 이야기 중간중간 다양한 AI 생성 영상과 자료 화면들을 활용하여 인터뷰의 지루함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역동적으로 구성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왜 우리가 AI에게 기대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NRM키 교수는 정신과 의사답게 AI 중독 사례와 함께 이 진단 요소인 4C 요소를 설명하고 LLM 모델에 기반한 강화 알고리즘 설계 방식과 에코챔버 효과 등을 통해 AI를 끊지 못하는 중독 상태가 된다는 논리를 점진적으로 전개하면서 시청자를 이끌어갑니다. 이처럼 AI의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기획 의도였다면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AI 시대에 직면한 사람들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AI 중독이라는 문제 제기는 성공적이지만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더욱 적절한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에서 더 프롬프트의 기획 의도에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기술의 효율성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AI를 교육 산업에 적용하려는 국내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하이트 교수의 주장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어른의 입장에서 AI를 경험하는 것과 어린이의 입장에서 AI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간다운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어린이 교육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AI 사용 등급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관람 등급을 사용하듯 AI도 하나의 미디어이자 콘텐츠라는 관점에서 사용자의 등급을 관리하자는 논리로 이해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AI를 바라보고 연구해야 하는 것은 어른이지 어린이는 달라야 합니다. AI 기술을 양날의 검처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AI를 끊지 못할까? 소셜미디어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약물이고 우리 뇌의 보상 헤로인 측좌핵에서 도파민을 분비시켜 그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잡아두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소셜미디어를 중독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아첨하고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반응하여 마치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는 것과 같은 기분을 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AI를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독성의 알고리즘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8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